결정을 3월 초에 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5월 초에 황금 연휴에 다 해외여행 가라고 지금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해야 싸게 계약을 해. 해외여행을 미리 몇 달 전에 하면 더 싸요. 그걸 지금 노리고 지금부터 해외여행 가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탄핵 일정을 3월 초 정도로 얘네들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2월 말로 땡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2월 25일 안에 탄핵하도록 강요해야 돼. 탄핵 결정을 2월 25일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4월 27일 전에 대선을 치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연휴, 황금 연휴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대선 이기고 그 황금 연휴에 놀러 가는 거야. 그때는 물론 해외로 못 가겠죠. 예. 그때는 만약에 이제 2월 달이 그 이제 탄핵 결정이 나면 그 해외여행 가실 수도 있고, 예. 우리 대선 이기고 황금 연휴 놀러 가자. 응? 대선 이기고 황금 연휴 놀러 가자.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려면 혹은 가족여행을 가려면 2월 안에 탄핵시켜야 돼. 과제가 분명하죠? 그죠? 2월 안에 탄핵시킬 수 있도록, 탄핵이 인용되도록 오늘부터 40일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부터 40일을 기도하면 2월 19일이야. 우리가 하루에 10,000명씩, 더 많을수록 좋아.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40일 동안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의 방법은 밥 먹기 전에,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밥 식사하기 전에 2월 안에 탄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2월 안에 탄핵되게 해주세요. 잠자기 전에 2월 안에 탄핵되게 해주세요. 예. 가능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2월 안에 탄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10,000명이 40일 동안 기도하면, 저는 기도를 자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10,000명이, 하루에 한 번 이상 10,000명이 40일 동안 기도하면 2월 안에 탄핵될 겁니다. 그죠? 이게 세월호 1001일째 선포야. 세월호 1001일이 되는 날 망치부인의 선포. 그리고 오늘부터 100일이 되는 날이 4월 20일이야. 예. 만약에 2월달 안에 탄핵이 되면 4월 27일 안에 투표를 하겠죠. 그런데 4월 27일까지 늦춰지는 것도 사실 걱정이 돼. 왜? 그 4월 16일 세월호 3주기를 어떻게든지 물타기해서 그 전에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바짝 긴장해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2월 안에 탄핵시키고 4월 안에 대선 치르고 승리한 뒤 놀러가자. 우리의 상반기 목표야. 어때? 동의하십니까? 자, 망치부인의 세월호 1001일째 선포에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오늘이 1일째야. 오늘 1001일, 1월 10일 외우세요. 1월 10일이 세월호 1000하루가 되는 날이야. 오늘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2월 말 안에 탄핵이 되고 4월 말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예. 40일 기도, 100일 기도.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100일 기도를 하시고 40일만 노력할게요. 진짜 나 해외여행 가고 싶다. 상생전처럼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40일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40일 기도를 하세요. 2월 안에 탄핵시키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자, 그리고 하루에 3번 선포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에 눈 뜨고, 또는 정오에, 또는 잠자기 전에, 예. 3번이, 벌써 오셨나? 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예. 다른 모바일 방송으로 이걸 중계할 거예요. 예. 모바일 방송으로 중계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모바일 방송으로 오시면 안 돼요. 모바일 방송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방송이라서 예, 오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부터 모바일 화면을 틀어드릴 테니까 예, 모바일 화면을 틀어드릴 테니까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예, 앉아 계시고 제가 중계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요렇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과 더불어서 방송을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알겠죠? 네, 자 잠깐만. 이 정도만 되시겠어요? 네, 마시면서 예, 가보시고. 일단 또 반응을 또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반응을 안 보시는 게 좋나? 반응을 보시는 게 상처가 될 수. 그러면 안 돼. 그 마이크 연결이 안 돼서, 예, 마이크 연결이 안 돼서,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예, 두 분이 같이,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송을 먼저 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분 앞으로 오셔갖고 얘기할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아, 이거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처음이라. 네. 일단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앞으로 오실래요? 작가님? 네. 자, 오신 분들 이쪽으로. 네. 다정하게 이렇게 네. 우리 작가님이 셋이서 자 들리세요 여러분? 네 지금 소리 잘 들리세요? 마이크에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마이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작가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동시도 쓰고 동화도 쓰는 장영복이라고 합니다. 동시하고 동화 작가님, 장영복 작가님, 네. 장영복 작가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2학년 6반 26번 이영만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어머님은 이영만이라는 학생의 어머님이세요. 근데 제가 오늘 미리 읽어봤는데 진짜 자랑할 만한 너무 멋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께 이 아들 자랑도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좀 모시게 됐고요. 일단 저희 방송에 대해서는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저한테 막 섭섭해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너무 이렇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빵빵 터뜨려 주시고 폭탄 발언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제 폭탄은 안 쓰는데. 거침없이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또 이게 그럼 이제 중계방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1,200명이 보고 있는 방이고요. 여기가 1,700명 정도가 보고 있는 방이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방이 한 140명? 140명 정도가 보는 방이니까 요 두 개 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여기 작가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하셨던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아마 거의 대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보니까 2만 몇 분이 이거를 조회를 해서 보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들 뭐 M머시기 이런데 공영 방송과 다름없이 정말 선생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셔서 진짜 아마 2만 명이 본 게 한 분이 올리신 거고 또 다른 것도 한 몇천 명이 또 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방송에 나가면 한 10만 명 이상이 이제 이 방송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린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멋진
학생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이 이제 세월호 1000하루가 되는 날이잖아요. 예, 세월호 1000하루가 되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월호의 1000하루의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 단지 기억이 아니야.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걸 아침에 읽고 너무 감동을 해서, 예, 제가 이제 다는 못 읽고 우리 그 영만이 부분을 찾아서 읽었어요. 예. 자, 200. 예. 세연이 다음.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 따뜻한 웃음, 순수한 영혼. 안산 단원고 2학년 6반 이영만. 이게 영만이 사진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가족 사진인데 형이 있고요. 예. 지금 형이 나오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영만이가 있고 그리고 아빠 그리고 엄마. 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아이가 영만이에요. 네. 너무 착하게 생겼죠? 예, 그리고 형이랑 같이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예. 이게 영만이 엄마 아빠 그리고 영만이와 영수 사진이에요. 네, 연습했는데. 자, 엄마에게 엄마 설거지랑 집도 치우고 옷도 개났으니까 와서 편안하게 쉬세요. 영만 씀. 개났으니까 할 때 그 개가 어이 개자야. 그러니까 개어놓다라는 표현 개났으니까 이렇게 썼어. 이게 뭐냐면 7살 때 7살밖에 안 된 녀석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영만이가 건넨 따뜻함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엄마는 쪽지 한 구석에 2004년이라고 적었다. 기관지 식도루라는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도 고마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깊었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영만이는 그런 믿음 위에 마음 뿌리를 내렸다. 부모님께 들은 아기였을 때 겪은 일 때문이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큰 수술을 받은 이야기. 얼마나 울었는지 2달 가까이 목이 쉬어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씩씩하게 견뎌낸 이야기. 똑바로 눕지 못하고 커다란 쿠션을 받치고 앉아서 잔 이야기.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이야기. 영만이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기침을 할 때 쇳소리가 나는 것, 감기에 걸리면 가래 끓는 소리가 유달리 큰 것, 옆구리와 가슴에 남은 수술 자국이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증명할 뿐이었다.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식도가 안 좋아서 식도 수술을 할 때 엄마 아빠는 계속 울기만 하셨죠. 하지만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제가 안 죽고 살아났어요. 이때 아는 안에 니은 히읗이야. 제가 살아난 게 엄마 아빠의 사랑과 영광이 통한 거겠죠? 엄마와 아빠가 저를 이렇게 커서, 키워서도 아니고 커서야 8살이 되었어요. 8살이 되어서 2학년이 되었어요. 생일이 빨라 2학년이 되었죠. 2학년이 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도 학교 잘 다닐게요. 2005년 5월 6일 영만이 올림. 아마 어버이날 근처에 쓴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영광이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믿음 위에 영만이는 행복하게 자랐다.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텔레토비.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연두빛 뚜비였다. 2살 터울인 형 영수와는 세상에 하나뿐인 형제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다. 충주집 마당은 최고의 놀이터였다. 형제는 흙마당을 파고 노는 걸 좋아했다. 타임캡슐을 한다고 흙을 파내고 물건을 묻기도 했다. 영만이가 6살 되던 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은 안산으로 터전을 옮겼다. 마당이 없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형제는 집 안팎에서 잘 놀며 자랐다. 보드게임기나 닌텐도를 사달라고 조르지 않는구나. 어머니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형제는 그런 게 없다고 별로 속상해하지 않았다.
닌텐도가 없는 대신 밖에 나가 실컷 뛰어놀았다. 집에 있는 재료를 재활용해서 게임보드를 만들었다. 규칙은 스스로 궁리해냈다. 어머니는 그 애틋하고 창의적인 게임보드, 형제의 글과 그림,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와 선물, 유치원에 가지고 다니던 컵과 식판까지 챙겨두었다. 형제가 자라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어릴 적 기억을 나누는 행복한 순간을 상상하면서 영만이는 짜증내는 일이 별로 없었다. 대체로 웃는 얼굴이었다.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다녀? 엄마는 영만이가 생각이 없이 웃는지 행복해서 웃는지 궁금했다. 난 정말 행복해요.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좋아요. 영만이 웃음은 따뜻하고 밝았다. 뭔가 장난칠 꿍꿍이를 숨기는 듯한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을 때도 있었다.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또 네가 이길 거잖아. 너 다른 사람 내는 거 보고 하지. 형 영수가 꿍꿍이를 짐작하며 물었다. 식구들은 영만이에게 지는 줄 알면서도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리고 영만이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 몸짓으로 뭘 낼지 짐작하고는 지가 이길 수 있는 패를 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우연히 이긴 척하며 씩 웃었다. 외할머니는 이런 영만이를 능글능글한 녀석이라고 했다. 능글능글 영만이는 나중에 한의사가 되겠다고 스스로 한자 공부를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장에 날짜와 요일을 한자로 썼다. 11월 11수 이렇게 한자로 썼어. 제목 만두 만들기.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1학년 때 쓴 거예요. 만두를 만들었다. 밀가루를 쪼물쪼물 반죽하여 작은 밀대로 밀어서 모양 만들었다. 형은 우주 왕복선 모양과 바나나 모양을 만들었고 나는 공 모양과 외계 생물 모양을 만들었다. 엄마는 보통 만두를 만들었다. 잘 만들고 오동통했다. 맛있는 만두를 찜통에 쪄서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정말 맛있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짜리 아이가 쓴 거예요. 영만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즐거웠다. 역사와 과학을 다룬 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세계의 국기와 국가, 비주얼 박물관 시리즈,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표지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다. 다정하고 잘 웃는 녀석이라 그런지 영만이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3학년 땐 현주라는 여자아이와 커플이 되기도 했다. 영만이에게 하이 영어로 썼어요. 이건 내가 미리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도 영어야. 예, 방학 잘 보내. 참 이거 커플 장갑이다. 내 건 핑크, 네 건 하늘. 너무너무 따뜻한 장갑입니다. 요 선물 배달은 산타. 2006년 크리스마스 즈음. 3학년이죠. 현주에게 이 현주라는 애는 보니까 조금 세련됐어. 근데 영만이는 너무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현주에게. 현주야, 난 널 보니 좋았어. 네가 날 고민한 건 네가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였지. 하지만 난 달랐어. 네가 이제 날 좋아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날 좋아했던 친구들 중 네가 제일 나았어. 여자애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나와 목걸이와 반지로 잘해보자. 어머, 벌써 보석을? 목걸이와 반지로 잘해보자. 알겠지? 그럼 끝낼게. 안녕. 웃음.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하트를 그린 뒤에 2007년 3월 29일 영만이가 이 두 친구는 무려 4개월 이상 사귀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팩트 부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쪽지를 통해서 둘 사이가 4개월 이상 유지됐다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귀었던 거예요. 예. 자, 형 영수와는 2살 터울이었지만 영만이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한 학년 차이였다. 둘 다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리더십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감동이었어요. 같은 해에 영수는 석호초등학교 전교 회장이, 영만이는 전교 어린이 부회장에 뽑히기도 했다. 천재 형제야. 하지만 성적은 영수가 훨씬 좋았다. 부모님 역시 영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 엄마 아빠는 왜 형한테 더 잘해줘? 영만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영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6학년 일기에는
형이 전교 1등을 했다고 했다. 마음속으로 잘했다고 축하가 나와 날뛰었다. 꼭 알려 형의 이름을 알려야겠다라고 적혀 있다. 영만이 내면에는 형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과 공부가 아닌 다른 면에서라도 형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다. 게임이나 운동에서 꼭 형을 이기려고 들었고 아빠도 이기려고 했다. 지면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다. 울기도 했다. 영만이는 운동을 좋아했다. 특히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5km 미니 마라톤 대회에 나가 4등을 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경기도 시흥에 있는 마라톤 경기장에 갔다가 마라톤 동호회원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다. 7월 23일 목요일,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예요. 제목 화랑유원지 기록 갱신. 오늘도 어제, 이 잘 봐요. 오늘도 어제와 내일과 같이 3시 이후에 아빠와 운동을 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멋있냐면 오늘도 어제와 내일과 같이. 이게 너무 멋있는 애야. 그러니까 어제 그럴 수 있어. 오늘도 어제와 같이는 가능한데 어제와 내일과 같이. 이건 내일도 한다는 얘기야. 그죠? 어제와 내일과 같이 3시 이후에 아빠와 운동을 갔다. 오늘은 집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화랑유원지에 가기로 했다.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 아빠와 내기를 했다. 5,000원을 그래서 내고 정말 아빠는 날마다- 걸어서 한 바퀴, 나는 뛰어서 2바퀴 도는 내기였다. 애가 머리가 좋아. 한 바퀴가 1.7km 정도 되는 유원지를 2바퀴, 즉 3.4km를 뛰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1년 전에 단원 마라톤 대회에서 5km에 도전해 4등을 했던 적이 있어 3.4km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거의 무리였다. 내기는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고 한 바퀴 반을 뛰었는데 아빠가 보이지 않아 죽기 살기로 뛰었다. 거의 막판에 아빠가 보였고 결승점은 아빠에게 50m 전이었고 나는 150m 전이었다. 최선을 다해 뛰었고 결국 승리하였다. 아빠가 부실하셔. 져준 거겠죠. 이것으로 나는 기록 갱신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안게 되었다. 용기와 자부심을 안게 만든 운동은 영만이가 성취감을 맛보고 자존감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영만이는 학교에 갈 때도 걷는 법이 없이 항상 달려갔다. 축구도 달리기만큼 좋아하고 잘했다. 엄마는 보라색 나이키 축구화를 선물로 사줬다. 그 축구화는 영만이가 부모님께 받은 가장 비싼 선물이었다. 축구화가 비싸요. 영만이는 2010년 안산 선일중학교에 들어갔다. 형 영수가 사춘기가 되면서 조용히 혼자 있으려고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천진하게 장난치며 마음껏 형과 놀던 유년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엄마랑은 여전히 다정하기 짝이 없었다. 엄마 언제 와요? 왜? 엄마 저 더 먹으려고? 엄마와 영만이 사이에 수없이 오간 말, 수없이 오간 문자였다. 사랑하는 부모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큰 병에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모님, 부모님께서 부르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2010년 5월 8일 사랑하는 아들 영만이가. 사랑하는 아들, 말 그대로 사랑스럽기 짝이 없는 녀석이었다. 사춘기가 되었는데도 엄마랑 손깍지를 끼고 다니고 엄마랑 같이 자는 걸 좋아했다. 얼레리 꼴레리. 엄마 잘 자용? 영만이는 콧소리를 섞어 애교를 가득 담아 말하곤 했다. 영만아 쓰레기 좀 버리자. 영만아 슈퍼에 장 보러 같이 가자. 영만아 부엌에 혼자 있는 거 심심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영만이 대답은 한결같이 네 였다. 이불을 둘둘 말고 부엌 일을 하는 엄마 옆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했다. 아들,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눈, 코, 입, 볼, 이마, 온 얼굴에 뽀뽀를 했다. 뽀뽀를 해도 영만이는 싫어하지 않았다. 밝고 능청맞은 특유의 웃는 얼굴이었다. 제가 우리 딸한테도 맨날 이러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의사가 되겠다던 꿈은 중학생이 되어서 요리사로 바뀌었다. 퇴근한 엄마가 편안하게 쉬라고 설거지를 해놓던 7살 아들은 어느새 볶음밥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청소년이 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볶음밥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영만이는 요리를 좋아했지만
비린 음식은 잘 먹지 못했다. 비위가 약한 편이었다. 생선은 싫어했고 채소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너무 부러워요. 우리 딸은 절대 채소를 안 먹거든요. 영만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깍두기였다. 이 녀석아, 설렁탕 시켜놓고 깍두기로 배를 채울래? 아빠는 한참 자랄 나이에 설렁탕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깍두기 한 접시를 다 먹어치우는 영만이가 안타까워 그렇게 남으라곤 했다. 제가 이러거든요. 나랑 닮았어. 사춘기가 되면서 영만이는 부쩍 더 노래를 좋아했다. 샤워를 할 때, 똥을 눌 때도 노래를 불렀다. 영만이가 제일 자주 잘 부르는 노래는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이었다. 이 새벽을 비추는 초생딸, 오감보다 생생한 육감의 세계로 보내주는 푸르고 투명한 파랑새, 술 취한 몸이 잠든 이 거리를 휘젓고 다니다 만나는 마지막 신호등이 뿜는 붉은 신호를 따라 회색 거리를 걸어서 가다 보니 좀 낯설어 보이는 그녀가 보인 적 없는 눈물로 나를 반겨 태양보다 뜨거워진 나 그녀의 가슴에 안겨.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식구들은 변기 위에 변기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똥을 놓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가지고 변기 이거 엉덩이 앉는 걸 몇 번 풀어뜨렸어요. 참 아주 훌륭한 예술인이 될 그런 아이였어요. 변기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똥을 누면서 랩을 하던 아들을 보고 중요한 건 문을 열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구들이 봤겠지. 그죠? 랩을 하는 아들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친구들은 수학여행에서 그리고 노래방에서 영만이의 랩을 만났다. 깡마른 영만이를 난민 래퍼라고 부르기도 했다. 맨날 달려다니니까 애가 말랐던 거야. 투 영만이. 안녕 영만, 정민이야. 마라톤도 잘하고 몽환의 숲 랩도 잘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건강하게 살 좀 찌고 잘 지내. 중학교 동창인가 봐요. 투 달리기 잘하는 영만이. 안녕, 나 지은이야. 여학생이죠. 감정 있단 얘기예요. 너 정말 잘 달리더라. 굿. 여자애들은 운동 잘한 남자한테 좀 뿅 가는 면이 있어. 그리고 랩도 잘해. 크크. 만나면 인사하자. 빠이. 아쉬움이 묻어나는 한마디였죠. 예, 만나면 인사하자. 이 계속 관계를 이어가자는 얘기예요. 네. 여자애들이 되게 많이 따른 것 같아. 그죠? 영만아. 어른 돼서 마라톤 선수 돼. 만우. 친구인가 봐요. 예, 영만이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착한 소년이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꾀를 부리는 것 말고는 누굴 속이는 법이 없었다. 그런 영만이가 중학교 3학년 때 PC방에 가놓고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드디어 위기가 옵니다. 예, 뭐든지 항상 행복할 수 없어. 엄마는 영만이를 앞에 두고 단짝 친구 재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팩트 부인이야. 재영아, 너 아침에 영만이랑 PC방 갔지? 친구 재영이 순진합니다. 예! 대답을 하죠. 네. 엄마의 질문에 친구 김재영은 사실대로 고백했다. 엄마는 전화를 끊고 등글기를 집어 영만이 발바닥을 때렸다. 영만이는 피하지도 않고 매를 맞았다. 남자다. 남자야. 너 왜 엄마한테 거짓말해? 엄마는 힘을 주어 때리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아래쪽 뼈가 툭 튀어나왔다. 영만이는 그래도 잘못했다고 빌지 않았다. 체벌이 끝나고 식구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조용히 안방에 모여 텔레비전을 봤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게 한 번 처음 때린 거예요. 딱 한 번. PC방 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해서. 네, 그걸 제가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봐서 제가 물어봤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유일한 이제 네, 한 번. 한 번. 네. 아쉽다. 너무 아까운 느낌이에요. 형 영수가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영만과 영수는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다. 형 오면 맛있는 거 뭐 해줄까? 영만이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돌아오는 형을 기다리며 형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 형은 아이처럼 엉기는 동생이 때로 귀찮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동생을 사랑했다. 내 동생이지만 정말 순수한 애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영만이처럼 영혼 자체가 순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형은 물끄러미 영만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혹시 영만이가 지나치게 착해서 화가 나도 내색을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형에게 들어가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비와 기숙사비를 생각해서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게 아닐까 염려했다. 친구들이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영만이는 계속 투지폰을 썼다.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는 법도 없었다.
이제 옷 좀 사야 되겠다. 영만이가 그렇게 말할 땐 정말 옷이 꼭 필요하고 갖고 싶을 때였다. 단원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영만이는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돌며 고르고 골라 아웃도어 점퍼 하나를 샀다. 영만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이었다. 엄마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자꾸 형옷을 물려입는 녀석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맘먹고 아울렛에 데리고 가서 파란색과 흰색 반바지 그리고 반소매 티와 남방을 사주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었던 옷, 중학교 교복, 파란색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나이키 양말, 고등학교 2학년 봄날까지 영만이가 즐겨 입고 아껴 보관한 옷들이었다. 중학교 친구 재영이와는 단원 고등학교에도 함께 갔다. 같이 PC방 범죄를 저질렀던 바로 그 재영이죠. 고등학생 영만이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나 볼 수 있는 살인 미소가 매력이었다. 친구들은 웃음 많고 착한 영만이를 좋아했다. 박성호, 김창원, 김승혁, 이건계, 고우재, 김민성, 박성복과 새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영만이는 몰래 학원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기도 했다. 역시 고등학생이 되니까. 네, 영만이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무척이나 좋았다. 아껴둔 세뱃돈으로 노래방 비용을 내곤 했다. 그렇게 놀고 나서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모르고 늦도록 공부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래요. 엄마, 라면 먹어도 돼? 엄마, 라면물 좀 올려줘. 뻔뻔스럽게 그렇게 놀고 들어왔고 라면물을 올려달란 거죠. 예. 영만이는 야식으로 먹는 라면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라면을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엄마 아빠는 곁에 있다가 군침을 삼켰다. 한 젓가락만 줘라. 라면의 문제야. 이거 진짜 이 라면은 냄새가 범죄야 이거. 사실 이게 딸한테 라면 끓여주면서 이 한 젓가락만 줘봐라는 말을 안 하는 엄마는 난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는 영만이 라면을 자주 뺏어 먹었다. 엄마 아빠가 둘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몇 젓가락 된다고. 밤마다 야식을 먹어도 영만이는 살이 찌지 않았다. 진짜. 난 냄새만 맡아도 살이 찌지. 얘는 밤에 라면을 먹어도 살이 안 쪘어. 그리고 키는 쑥쑥 커서 178cm가 다리가 길고 예뻐서 스키니진이 잘 어울리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되었다. 고1 때 담임 남윤철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이 되었다고 기뻐했다. 수학을 싫어해서 문과를 선택했지만 과학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문과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은 이과 쪽으로 진학할 거예요. 영만이의 꿈은 어느새 요리사에서 우주과학자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4월 15일 밤에 떠날 제주도 수학여행을 한껏 기대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엄마는 용돈을 3만 원만 줘서 보낸 게 마음에 걸렸다. 평소처럼 베란다 창가에 서서 뛰어가는 아들을 배웅하다가 점퍼 주머니에 몇만 원이 있는 걸 발견했다. 엄마는 그걸 더 주려고 신발을 대충 꺾어 신고 집을 나섰다. 숨이 차게 달려갔지만 달리기를 잘하는 녀석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다. 영만아, 이영만! 엄마는 계속 이름을 부르며 한도병원 앞 사거리까지 달려갔다. 영만이는 그제야 엄마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숨차라. 이거 더 가지고 가. 네. 영만이는 특유의 밝고 천진하고 조금은 능청스러운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엄마가 건네는 돈을 받았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영만이는 엄마한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학교를 향해 늘 그랬듯이 힘차게 달려갔다. 이게 너무 잘생기고 다리가 예쁘고 영혼이 너무 맑고 순수한 이 아이의 이야기예요. 너무 예쁘죠? 그죠? 딱 내 이상형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손가락 길고 너무 애가 아휴. 저는 얘기를 읽고 나서 형이 어떨까? 형은 뭐래요? 큰아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만이가 나이가 2살 차이긴 하지만 학교를 빨리 영만이가 가서 학년은 한 학년 차이였거든요. 근데 큰아이가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영만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려서부터 정말 남다르게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아빠 사업 실패하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아주 부유한 그런 생활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이 오로지 엄마 아빠의 기쁨이었던 거죠. 삶의 정말 기쁨이었고 그것이 활력이 됐었고 그래서 정말 고달픈지 모르고 열심히 살 수 있었고 그랬는데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여기에 이야기 제가 이전에 그 오연주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아이가 가정에 한 아이가 희생이 되긴 했지만 그 아이의 그런 그 아이가 그렇게 없어진 거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의 그 죽던 그날에 다 같이 가족이 죽은 것 같아요. 삶의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의욕도 없고 뭐 특히 영수가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것 네, 되게 같은데 내성적이고 이 충격이 여전히 너무 말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원래 영만이랑 영수가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 영만이는 엄청 애교스럽고 웬만한 여자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되게 살갑고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아무 걱정, 세상 걱정 없이 그냥 정말 그냥 그렇게 그냥 엄청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애였는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말 잘 안 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그냥 본인 할 일만 뭐 책을 보거나 늘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말을 지금도 잘 안 해요. 예전에도 늘 말을 안 했지만 그 대학교 가면서 엄청 많이 힘들어했고 가서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긴데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누가 본인이 세월호 가족이라는 걸 누가 알게 될까봐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제가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애의 어렸을부터 되게 특별하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아이한테. 그랬는데 3학년 때 그런 일을 겪고 정작 본인이 정말로 가고 싶어 했고 원했던 대학을 못 가고 뭐 나름 그래도 지금은 남들이 그래도 부러워하는 대학은 다니고 있지만 저도 그것이 마음에 이게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제가 한 학기 동안을 애한테 반수를 하라고 제가 엄청 애를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그 이후에 한 학기가 지나고 8월 달쯤에 제가 그 정신과 우리 아이를 계속 이렇게 상담했던 그 정혜신 박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그러니까 그룹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께는 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족들이 그 정혜신 박사님 말씀은 가족들 간에 서로 지금 이 희생된 이 아이 먼저 간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지 이게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이런 고통이 너무 크고 너무 슬픔이 크다 보니까 누구의 그런 감정을 건드리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서로 하지를 않아요. 그냥 각자 그냥 이 마음에 그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냥 마음에 새기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이 희생된 아이의 학생들의 그 형제 자매 아이들이 똑같겠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엄마 아빠들이 이런 고통으로 또 엄청난 투쟁으로 인해서 누구와 또 인터뷰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엄마 아빠까지 잃게 될까봐 아이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기의 힘들고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사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큰아이도 여전히 말 잘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너무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이 가족답게 이렇게 그런 가족을 이렇게 꾸려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처로 인해서 이 가족이 잘못하면 이렇게 위기에 놓여져 있는 서로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만약에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더 많은 어떤 역풍을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그런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 아이의 이야기도 서로 하지 않고 있고 큰아이 같은 경우도 말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가족 간의 이런 문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 아니면 서로 이야기를 좀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고민을 되게 많이 돼요. 그 작가님께서 여기 이게 영만이는 않으셨죠? 저는 5반 아이들 썼습니다. 5반 아이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이런 고통 속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복한 가정들이 거의 없죠. 겉으로는 의연해 보이죠. 의연하고 처음에 취재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자신도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게 이 감정이입이 되면 취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 쓰시는 분이 네. 감당하기에는 네. 동시 동화 쓰시는 분이 감당하기에는 이게 너무 큰 일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 아는 저희 동네 작가가 저보고 선생님은 그 가능하겠어요? 컴퓨터 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강하다 괜찮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오히려 제 걱정은 기호였던 게 어머니들이 너무 의연해요. 그래서 그게 더 슬펐고요. 저는 의연하니까 거기서 울 필요는 없잖아요. 잘 그냥 즐겁게 당신 얘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신 얘기 하시고 아이들 얘기 하시고 돌아와서 생각하면 저렇게 의젓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보듬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뭐 보상금 문제 가지고 힘들게 하고 네 모욕하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가족들의 진짜 상처를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의연해서 제가 좀 그렇고 애들 이제 그 성현이라는 아이 동생을만 제가 취재를 했어요. 너무 씩씩한 거예요. 형 자리에 앉아갖고 저랑 인터뷰를 하는데 햄버거 사가지고 가서 너는 햄버거 먹고 나는 이야기 듣고 그래서 형 얘기하자 이랬더니 하는데 너무 즐겁게 하고 형을 즐겁게 막 그 자기 형이 막 어땠던 거 이렇게 자랑을 막 하면서 의젓하고 이랬던 거 형이 이 아이한테는 진짜 그 뭐라죠 멘토 이런 거였어요. 형이 입던 옷 다 받아 입고 형이 하는 행동 그대로 본받고 있던 아이였어요. 개구지 막 맨날 싸우기도 하고 형의 간식 다 훔쳐 다 이렇게 안 남기고 먹기도 하는 아이였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는 그 마음속에서 형을 그대로 본받고 있던 거예요. 근데 형은 얼마나 어진 아이였냐면 진짜 동생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그 양부모 이렇게 돈 버는 직장맘이니까 그런 집 아이들이 다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저희도 다 이렇게 뭐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 힘들까봐 힘든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런 걸 그대로 형은 그렇지만 동생은 개구지게 또 즐겁게 귀엽게 이렇게 커서 엄마가 형은 의젓하니까 의젓한 그대로 동생은 왜 개구짖고 귀여우면서 그냥 그대로 또 예뻤잖아요. 우리 부모 맘에는 항상 그 귀여운 아이들한테 정이 가서 정이 가서 그 작은 아이한테 정을 더 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형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형이 진짜 배 안에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엄마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전화 하나도 못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미안하단 말도 못 하겠다고 엄마가 그랬던 그런 기억들. 일단 그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제가 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지 그 아마 감을 잡으신 분이 계실 것 또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어머니께는 건방진 얘기가 될 수 있고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됐지만 저는 이 세월호의 이 304별들이 저는 다 예수라고 생각해요. 304 예수가 돌아가신 거다. 근데 그 304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복원해내고 그분이 세상에서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완성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영만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영만이가 어떻게 삶을 즐길 줄 알았는지, 영만이가 얼마나 멋진 아이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서 엄마가 영만이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형이, 제가 볼 땐 이 형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아요. 밝은 아이들은 또 이제 아까 그 5반의 동생처럼 또 밝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내성적인 아이들이 상처를 더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 하나, 형이 영만이에게 섭섭했던 거, 영만이에게 그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이 가정이 복원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또 고민됐던 게, 정말 그 작가님들이 대부분 동시나 동화 작가님이었다. 근데 사실 이제 특히 이런 작가님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충격만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작가님들이 느꼈을 트라우마도 이게 보통이 아니었겠다. 트라우마 도 있지만 저는 그냥 좀 차라리 제가요, 그 세월호 사건 났을 적에 그 배 가라앉을 시간에 제가 동시집에 서문을 쓰고 있었어요. 작가의 말을 쓰고 있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고쳐 쓰고 편집자한테 보냈다가 다시 그거 하지 말라고 다시 쓰고 나를 다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예, 몇 개월 동안.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우리가 작가이기 전에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서 같이 울어준들 우리 자식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울고 분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허탈하면서도, 그런데 일이 뭐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아이 한 명도 못 구하고, 원래 뭐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뭐 지들이 탈출했다. 그거 너무 슬펐어요. 그 말 듣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걸 누가 하자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하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뼘 작가회에서 이제 한뼘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집약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누가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얼른 선뜻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치유의 과정. 그거에 조금이라 동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고, 그리고 진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게 잡아줄 수 있겠다. 내가 그냥 이웃이라면 그냥 이야기 수다 떨고 말겠지만, 여긴 가서 이야기 들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해보겠다. 그래서 좀 용기를 냈죠. 용기 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단원과 약전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 느낌이 그거예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잃었는지를 정리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잃게 만든 놈들을 벌 주는 게 우리가 1단계겠죠. 1단계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304개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빛이 될 아이들을, 그들의 빛이 있어야 완성되는 모자이크인데 그 빛을 잃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빛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완성할 거냐, 우리가 그 빈 빛을 어떻게 채워나갈 거냐, 이 부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는 너무나 1단계야. 저급한 수준이야.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꿈을 복원해내서 이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내는 게 우리 사회의 임무가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 단원과 약전을 여러분께 권하는 건데, 이제 사실 어머님
이렇게 오라고 그럴 때, 오시라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막 부담스러우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뭐 방송하는 거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도 저희가 이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부모님들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의 우리 이야기를 꼭 알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간담회를 저희가 다니고 예전에 그냥 평범했던 그냥 엄마였고 가정의 그냥 주부였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막 누가 우리가 뭐 그런 많은 청중들 앞에서 언제 그렇게 뭐 연설하듯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세월호에서 저희가 아이들 그렇게 찾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에 우리가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떻게 정부와 싸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 만약에 세월호 이야기를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은 어디든 달려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약전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약전 북콘서트를 국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분들 모시고 그때 작년 언제인지 시기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을쯤이었나요, 선생님? 봄이었던 것 같아요. 봄이었나요? 아무튼 그 약전 그 북콘서트 할 때 첫 회 약전 북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 그 이야기 손님으로 제가 나갔었었는데 그때는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못했고 정말 정작 하고 싶은 준비했던 이야기도 너무 많이 못해서 끝나고 나서 너무 내가 왜 그랬지 뭐 바보스럽다고 되게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얘기 지금 다 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약전을 다시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여기 방송을 하신다고 그래서 네. 뭐 맨날 똑같은 얘기 저희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약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현주 선생님께서 그날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약전이라는 게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세상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게 인간의 그런 소중한 게 가장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게 40매 분량으로 이게 약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40매 분량으로 아이들이 물론 짧다면 짧은 18년이라는 그런 삶을 그 40매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더 많이 너무 사실은 짧더라고요. 네, 너무 아쉽고. 많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영만이 같은 경우도 할 이야기도 참 많지만 여기 이야기 영만이는 주로 좀 어렸을 때 이야기가 좀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아쉬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학생이 됐을 때 고등학교 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데 담고 싶은 선생님께서도 담고 싶으셨겠지만 이렇게 짧은 그런 분량 안에 담다 보니까 그게 또 이렇게 예,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이게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어머님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그 기록들을 뭐 그 쪽지 일기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좀 자랑질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서두의 얘기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가장 보람 있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기쁨이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기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본인의 기억은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유별난 엄마였어요, 제가. 그런 것 그 같아요.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큰아이 친구 엄마들이 보면 저보고 매일 그랬어요. 신사임당 엄마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아이들 일이라면 정말 제가 완전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그 애기들 애한테 이 네. 뽀뽀를 막 하는 걸 예, 보면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학생 뭐 중학교 이렇게 되면 엄마랑 막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되게 애들이 불편해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만이는 아침마다 갈 때마다 뽀뽀하고 오면은 뽀뽀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늦어도 매일 제가 애가 뒷꼭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가 배웅하고 손 흔들고 아이도 뛰어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손 흔들고 밤에 애 돌아올 때 되면 제가 베란다에서 밤 10시 반 되면 매일 아이를 베란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좀 마음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아이한테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을 저는. 그래서 아이가 내가 만약에 아이를 매일 막 이렇게 배웅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아이가 뒤돌아보고 손을 흔들려고 딱 봤는데 엄마가 안 보였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아니면 아이가 돌아올 때 엄마가 베란다에 불을 켜놓고 밑에서 내려다보고 아이가 올 때 영만아 하고 불러주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을 저는 엄청 애틋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키우면서 아기 때 어렸을 때 애들 첫 번째 신었던 양말, 기저귀, 뭐 애기들 뭐 약 먹일 때 약 먹였던 숟가락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보면 막 구질구질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애기들 물건을 거의 버리지 않고 다 제가 지금도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집에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뭐 애기들 육아수첩 이런 건 당연하고요. 뭐 베네쪼고리, 손수건, 뭐 앞에 턱받이, 또 애기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쓰는 그 도시락, 식판, 뭐 물컵, 막 그런 거 칫솔 이런 것까지도 목걸이. 우리 제가- 신랑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저게 애틋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막 신기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일기나 이런 것들도 요거 아니 말고도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일기가 어떻게 진짜 조물조물. 제가 여기 혹시 이따 시간 되면 저기 전화기에 제가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쓴 일기가 2편 정도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일기를 너무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지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얘는 정말 표현력이 표현력이 엄청 너무 대단해갖고. 그래서 좀 막 집에서 이제 와서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영만이 이거를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일기장하고 독서록 막 애기 처음에 입학하면은 입학 때 달았던 명찰 그리고 애기들 1학년 들어가면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책이며 오죽하면 제가 애기들 처음에 맸던 1학년 때 들어갈 때 가방 있잖아요. 책 가방을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영만이가 1학년 때 10월 달에 저희가 한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사를 하면서 제가 애들 책가방을 버린 거예요. 어떡해. 근데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러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 애들에 대한 그런 애틋하고 소중하게 아이들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엄청 그렇게 소중하게 제가 다루고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과제나 이런 걸 너무 잘해가지고 오니까 그걸 보면서 엄청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이 지나가면 이게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는 기억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내가 먼 훗날에 정말 어른이 되고 이 아이가 아빠가 됐을 때 이런 거를 추억으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큰아이 작은아이 거를 물건을 제가 거의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시면 아무튼 보시고 다들 조금 놀라고 하시는데요. 영만이가 일기를 여기 쓴 게 너무 일기를 제가 잘 써가지고 제가 일기를 가지고 다니는 일기가 있어요. 근데 요걸 좀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이 좀 얘기 잠깐만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지 알겠니? 박근혜야, 김기춘아, 니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니? 네가 어떤 엄마의 어떤 아들을 돌려주지 않은 건지 알겠니? 니들이 왜 천벌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냐? 이 엄마에게 영만이가 어떤 존재인지 찾으셨어요? 예. 정말 이 분노가 우리들이 잃어버린 우주가 어떤 우주인지 이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뺏은 게 무엇인지 이 엄마에게서 이 김기춘과 박근혜가 이 최순실 일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복원을 해내야 돼 우리가. 이 일기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일기예요. 이렇게 역시 그때도 이렇게 한자로 그러니까 7살이죠. 일단 사진을 좀 보여줘야 돼. 얘가 세상에 이 초등학교 1학년 일기인데 글씨를 되게 잘 쓰고 이렇게 길게 써. 초등학교 1학년이 너무 길고 글씨도 너무 예뻐. 야. 글쓰기 교육을 안 시켰는데도 그랬단 예, 말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엄마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일기를 쓸 때 뭐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목을 주제를 정하면 일기가 쓰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 얘가 학교를 갔으니까 7살 때인데요. 여기 10월 27일이라고 금요일이라고 돼 있네요. 이걸 한자로 이렇게 다 쓰고 햇님 표시를 했어요. 제목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잘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하고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 꿈은 성악가였다고 한다. 그래서 노래도 잘하신다. 유명한 성악가가 되려면 이태리에 갔다 와야 하는데 그곳에 안 다녀와서 성악가가 못 되었나 싶다. 그리고 엄마는 운동도 아주 잘하신다. 우리는 여름에 저녁마다 감골 운동장에 모여서 운동을 했는데 엄마는 축구, 배드민턴, 줄넘기 모두 너무 잘했다. 엄마는 운동하는 모습은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화려하게 빛나서 눈물이 찔끔 났다. 우리 엄마는 책도 재미있게 잘 읽어주시고 우리 공부도 잘 돌봐주신다. 나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난 엄마께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애교를 부린다. 엄마 사랑해요 하고 뽀뽀, 입술 2개 하고 쪽쪽 그렇게 써놨어요. 또 하나는 그리고 요거 앞에 일기는요. 네. 요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앞에 바로 있는 거라 10월 26일에 이거는 수요일이네요. 제목 재미있고 신나는 민속놀이예요. 민속놀이를 했다. 많은 민속 체험을 했다. 한국의 민속놀이를 다 해본 건 아니다. 그게 다라면 너무 시시하게 끝나면 안 되징 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나는 떡 만들기가 재미있었다. 나는 그 떡이 방앗간에서 만들어 온 것 같았다. 나는 그 떡을 방앗간에서 만들어 온 건지 집에서 만든 건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무용도 했다. 무용 이름은 농악이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놀이는 점점 깊어갔다. 오늘이 내일이었으면 오늘이 다음 주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속놀이를 또 할 텐데. 이렇게 아이가 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놀이가 점점 깊어갔대요. 이렇게 일기를 엄청 이렇게 재미있게 이 영만이가 선생님 앞으로 일자리를 뺏었을 것 같아요. 얘가 얘는 이게 아니야 근데 랩 가수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죠? 작사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운동을 같아. 아마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운동선수가 되지 지금 않았을까요? 어머님 얘기 가만히 저희 네. 처음 만났거든요. 듣고 있으면서도 진짜 대한민국의 훌륭한 작가 하나가 같구나 그 생각 들었고요. 건데 제가 쓴 아이들 3명도요. 다 너무 훌륭해요. 제가 놀랄 정도로 정말 그 애들이 너무 괜찮은 애들이었어요.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괜찮아요. 그니까. 네. 그래서 더 슬프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그냥 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요. 우리 지금 뭐 아이 출산 정책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아이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했던 아이도 준민이라는 아이 진짜 자기가 행복한 마마보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어머니도 아이를 참 이렇게 진짜 무심령면 이렇게 뒷바라지도 해주셨지만 준민이 엄마는 정말 준민이 엄마도 그러셨어요. 준민이 엄마 네, 정말 너무너무 뒷바라지 잘해주셨는데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딱 맞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잃었고 또 성현이라는 아이도 듬직하고 어진 아이 진짜. 이삭이라는 아이는 그냥 영화의 주인공 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세 아이들이 다 제가 하면서 느낀 게 하나이가 세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무슨 자신의 인생의 어떤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도 왜 주인공이 되기는 좀 어렵게 약간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가고 있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진짜 대한민국의 큰 나무로 대한민국이란 큰 숲에 하나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더 큰 가족, 더 큰 어떤 자신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이제 와야 되니까 어제 저녁에 밤에 좀 긴장도 되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 아이 걸 읽으면서 또 새삼스럽게 또 그 아이들이 생각나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그걸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제가 그 이 단원과 약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고3이 된 그러니까 이 아이들보다 한두 살 어린 딸을 키우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느껴지냐면 아 이게 청소년들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단원과 약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이 이야기 단원고 이야기를 약전을 많이 보고 이 아이가 영만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 엄마에게 계속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죠? 영만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이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도록 나는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 이 단원고 약전을 빌려서라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